어머니, 살아계셨어요? 내 아들은 3년 전에 죽었다. 지금 내 앞엔 밀린 월세를 낼 세입자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은 천륜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인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때로는 희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그 천륜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지는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평생을 바쳐 지켜온 20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해 기억마저 놓아버릴 뻔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옥 같은 배신의 구렁텅이에서 더 강인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3년 뒤 빚더미에 앉아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들과 며느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건물주. 화려한 한복을 입고 서늘하게 웃고 있는 그 건물주는 바로 그들이 버린 어머니였습니다. 피눈물 나는 배신과 통쾌한 복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짙은 푸른색 어둠에 잠겨있는 시각입니다. 서울 외곽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꼬리표 덕분에 5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200평 대지의 한옥. 이곳의 주인 이금자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친 무명천이 매끄러운 항아리 표면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 사이로 낮게 깔립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50여 개의 장독대. 금자 씨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에 손끝이 붉게 얼어가지만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퍼져나오는 구수한 장냄새는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이 땅을 보며 평당 1,000만 원이니 합이 20억이니 하며 입맛을 다십니다. 하지만 금자 씨에게 이곳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 집과 장만만은 꼭 지켜달라고 남긴 유언이 서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새벽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마당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선 검은색 외제차. 운전석 문이 열리고 잔뜩 찌푸린 얼굴의 남자가 내립니다. 금자 씨의 하나뿐인 아들 최준호입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투덜거림부터 쏟아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장독대를 직접 닦느냐며 새벽잠을 설친 짜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금자 씨는 대꾸 없이 묵묵히 행주질만 이어갑니다. 그러자 준호가 금자 씨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라며 딱 1억만 융통해달라고 조르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코인 정보가 며칠이면 2배, 3배가 될 거라며 눈을 반짝이는 그 모습에서 금자 씨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금자 씨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준호는 하려던 말을 삼키고 맙니다. 지난번 주식으로 날린 돈, 사업한다고 가져가서 허공에 뿌린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금자 씨의 꾸지람은 단호합니다. 땀 흘려볼 생각은 않고 허구한 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거면 당장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호통에 준호는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만 긁적일 뿐입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요란하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 박혜경입니다. 낡은 한옥 부엌이 불편하다며 올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그녀가
오늘도 심기가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금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 속에서 신경질적으로 밥솥을 닦고 있는 혜경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품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는 들으란 듯이 혼잣말을 뱉어냅니다. 강남 아파트면 버튼 하나로 해결될 일을 왜 사서 고생하냐며 언제까지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살아야 하냐는 며느리의 푸념. 금자 씨가 인기척을 내자 혜경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죄송함보다는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혜경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참았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 집을 팔면 강남 아파트 2채는 산다며 어머님도 편하게 실버타운에 가시고 자신들도 강남에 입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돈방석을 깔고 앉아 고생만 하느냐는 며느리의 말. 그 말 속에 시어머니를 향한 걱정은 한 톨도 없음을 금자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시아버지의 혼이 담긴 곳이라며 내가 눈 감기 전에는 기와 한 장도 건들지 못한다는 금자 씨의 서슬. 퍼런 일갈의 혜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잠시 후 아침 밥상이 차려집니다. 윤기가 흐르는 햅쌀밥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지만 그 위를 감도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아들은 밥알을 새는 듯 깨작거리고 며느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무언의 시위를 이어갑니다. 금자 씨는 애써 그 불편한 기색을 외면하려 노력합니다. 자식들이란 원래 부모 마음을 모르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때 준호가 퉁명스럽게 국그릇을 내밀며 국을 더 달라고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인데 싶어 금자 씨는 국자를 집어듭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 속으로 국자를 넣어 두부를 듬뿍 뜹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자를 쥐고 있던 금자 씨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이 빠졌나 싶었는데 떨림은 순식간에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요동치는 손. 금자 씨가 당황하여 다른 한 손으로 손목을 꽉 잡아보지만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팔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들 내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는 찰나 금자 씨의 손에서 국자가 힘없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뚝배기가 엎어지며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옷에 튄 국물을 털어내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금자 씨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자처럼 여전히 멈추지 않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야윈 손.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굳건하게 이 집을 지켜온 호랑이 같던 금자 씨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길하고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20억짜리 한옥을 둘러싼 이 위태로운 가족의 운명이 금자 씨의 떨리는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아침 식탁이 말끔히 치워진 뒤 금자 씨는 안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오른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언제 요동쳤냐는 듯 얌전해진 손등 위로 따가운 오전 햇살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직감합니다. 방금 전 자신의 의지를 비웃듯 제멋대로 춤추던 그 손 떨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탱하던 나사 하나가 소리 없이 풀려버린 것만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불안한 마음에 금자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는 금자 씨의 귓가에 30년 전 폐병으로 숨을 거두던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임자, 나 죽고 없어도 이 집 기둥 하나, 장독 하나 함부로 하지 마. 여기가 곧 나야. 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자식 걱정보다 집 걱정을 먼저 했던 야속한 사람. 하지만 금자 씨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종갓집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을 새빵살이로 떠돌다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남편에게 이 한옥은 단순한 나무와 흙이 아니라 고단했던 인생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금자 씨는 맹세했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집의 문지기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때 마당의 정적을 깨고 낯선 구두 굽소리가 들려옵니다. 돌계단을 밟는 그 발소리가 유난히 경박하고 거슬립니다. 금자 씨가 방문을 열자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른 중년 사내가 제 집 안방인 양마당을 휘젓고 다닙니다. 며칠 전부터 집 주위를 기웃거리던 부동산 개발업자 김 사장입니다. 그는 장독대를 툭툭 건드려보고 대청마루 기둥을 손으로 쓸어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계셨습니까? 대문이 열려 있길래 실례 좀 했습니다. 김 사장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명함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그 명함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갑게 돌아섭니다. 볼 일 없으니 나가시오. 집 안 판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하지만 김 사장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금자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여사님, 이번엔 진짜 마지막 제안입니다. 저 뒤편 그린벨트 풀리는 거 기정사실인 거 아시죠? 건설사 회장님이 여기 터가 너무 좋다고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평당 5천, 200평이면 계산되시죠? 딱 장 한 장 100억 맞춰드린답니다. 100억이요. 100억? 그 비현실적인 숫자가 마당의 공기를 일순간 멈춰 세웁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 하지만 금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의 영혼이자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돈 자랑 다 했으면 그만 가보시오. 내 귀엔 개 짖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금자 씨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김 사장의 발치를 향해 힘껏 뿌려버립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우박처럼 쏟아지며 김 사장의 반질반질한 구두를 뒤덮습니다. 재수 없으니 썩 꺼지라는 무언의 호통입니다. 김 사장은 기가 찬 듯 헛웃음을 뱉으며 양복에 묻은 소금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고는 결국 대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 며느리 혜경의 눈동자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손 떨림에 놀라 걱정하는 척했던 그녀입니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박히는 순간 혜경의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건강 따위는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거칠게 요동칩니다. 그 막대한 돈이 이미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혜경의 숨소리는 거칠어집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쓰는 사랑방. 이불을 펴고 누운 준호는
아까 낮에 본 어머니의 손떨림이 마음에 걸리는지 잠들지 못하고 연신 뒤척입니다. 여보, 엄마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지 않을까? 아까 국자 떨어뜨리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던데. 혹시 중풍이라도 오면 어떡해? 준호의 걱정 섞인 말에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혜경이 고개를 획 돌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형광등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게 걱정이야? 오늘 낮에 김 사장 왔다 간 거 못 들었어? 100억이래, 100억. 당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다 늙어 죽어. 그때 가서 상속세 내고 못 되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아? 혜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긁는 듯 날카롭습니다. 준호가 당황하여 몸을 일으킵니다. 아니,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신 엄마 집을 어떻게 팔아?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집인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 어머님은 지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평생 이 구석진 한옥에서 여름엔 모기 뜯기고 겨울엔 찬바람 맞으며 살고 싶어? 당신 아들 유학도 안 보낼 거야? 언제까지 친구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닐래? 혜경은 준호의 가장 아픈 구석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무능한 가장, 실패한 투자자, 자식에게 해준 것 없는 아빠. 준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효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편의 나약한 영혼을 며느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혜경이 준호의 곁으로 다가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보, 이건 불효가 아니야. 어머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그 돈으로 최고급 요양원 모시고 가서 황제처럼 호강시켜 드리는 게 진짜 효도지. 우리가 돈 관리해 드리면서 불려드리면 되잖아. 응? 내 말 틀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혜경은 보았습니다. 남편의 깊은 침묵이 거절이 아닌 비겁한 동조라는 것을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거실 한편에 켜진 희미한 불빛 아래 혜경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파란 액정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춥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유리 액정을 문지르는 마찰음뿐입니다. 그녀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들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노인성 치매 증상, 성년 후견인 제도, 치매 부모 재산 처분, 요양병원 강제 입원 절차. 화면을 내리는 혜경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미소가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입니다.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편하게 쉬세요. 아주 편하게. 그 시각 건너방의 금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난 듯 엷은 미소까지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맡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탐욕스러운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와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밤의 고요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숨막히게 짙고 무거웠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금자 씨의 한옥마당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바로 매주를 쓰는 날입니다.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서는 노란 대두가 뭉근하게 삶아지며 구수한, 아니 누군가에게는 꼬릿할 수도 있는 냄새를 온 동네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금자 씨는 벌써 닷새째 뜬 눈으로 가마솥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작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눌어붙지 않게 나무 주걱으로 콩을 저어주는 일. 건장한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고된 노동이지만 69의 금자 씨는 고집스럽게 혼자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사랑방 툇마루에는 며느리 혜경이 코를 막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혐오감이 역력합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집에서 매주를 써요? 마트에 가면 깔끔하게 포장된 거 널렸는데. 온 옷에 냄새 배고 이게 무슨 고생이세요? 혜경의 투덜거림이 김서림 마당을 가로지르지만 금자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계량 매주로는 죽은 남편이 사랑했던 그 깊은 맛을 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금자 씨는 잘 삶아진 콩을 절구에 옮겨 담습니다. 무거운 나무공이가 젖은 콩을 찢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이를 내리치는 금자 씨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며칠간 이어진 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 그리고 며느리와의 신경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세상이 빙그르르 돌기 시작합니다. 금자 씨가 중심을 잡으려 절구를 붙잡지만 힘이 빠진 다리는 허무하게 꺾이고 맙니다.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금자 씨의 몸이 차가운 마당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님. 혜경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옵니다. 방 안에 있던 준호도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쓰러진 금자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몇 시간 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링거를 꽂은 금자 씨가 힘겹게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들 준호가 보입니다. 하지만 금자 씨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배회합니다. 탈수 증세와 극심한 피로가 겹쳐 일시적인 선망 증세가 찾아온 것입니다. 금자 씨가 준호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아들의 손등을 파고듭니다. 영감, 어디 갔었어? 아궁이 불 꺼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장독대는? 우리 장독대 잘 덮어놨어? 준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머니는 자신을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준호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하지만 금자 씨는 막무가내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댑니다. 이 양반이 무슨 소리야. 김 사장인가 뭔가 하는 놈이 집 팔라고 찾아왔는데 당신이 쫓아내야지 뭐하고 있어. 내 집은 절대 못 팔아. 썩 꺼지라고 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 혜경의 눈빛이 순간 번뜩입니다. 공포에 질린 남편과는 달리 그녀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아니 비열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보호자들을 부릅니다. 혜경이 재빨리 의사 앞으로 다가갑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치매인가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헛소리를 하시는데.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일단 지금 증상은 급성 선망으로 보입니다. 고령이신데 무리하게 일을 하셔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왔어요. 영양 공급하고 푹 쉬시면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다만요? 혜경이 의사의 말을 낚아채듯 되묻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혹시 모를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지 추후에 정밀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의사의 말은 일시적인 증상이니 안정을 취하라는 것이었지만 혜경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니, 다르게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심각한 표정을 연기합니다. 병실 밖 복도 구석. 혜경이 준호를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에 넋이 나가 있습니다.
혜경은 그런 남편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속삭입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치매래. 그것도 아주 심각한 거래. 의사 선생님은 선망이라고. 쉬면 낫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진짜 답답하다. 그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아까 정밀 검사니 인지 기능이니 하는 거 못 들었어? 아까 아버님 찾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봐. 저게 시작이야. 나중에는 우리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쩔 거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조금 전 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평생 기둥 같았던 어머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 준호의 물음에 혜경이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습니다. 전문 요양원으로 모셔야지. 시설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 주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최선이야. 그리고 이참에 집 문제도 정리해야 해. 어머님 정신 더 놓으시기 전에. 그래. 성년 후견인이고 뭐고 복잡해지기 전에 어머님이 아직 당신 알아볼 때 처리해야 한다고. 100억이라잖아. 그 돈이면 어머님 평생 황제처럼 모실 수 있어. 당신 진짜 효도가 뭔지 몰라. 100억? 그리고 어머니의 광기 어린 눈빛. 두 가지 이미지가 준호의 머릿속에서 뒤엉킵니다. 혼란스러운 아들의 침묵은 긍정의 신호탄이 됩니다. 며칠 뒤 금자 씨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의사의 말대로 정신은 맑아졌지만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해져 혼자서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금자 씨가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안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준호가 발을 들여놓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온 아들의 시선이 자개장 서랍장을 향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엽니다.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들 틈 사이로 붉은 인주가 묻은 옥색 도장이 보입니다. 인감 도장입니다. 이 집의 모든 권리를 쥐고 있는 마법의 열쇠. 준호가 뒤를 돌아 잠든 어머니를 봅니다. 야윈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 엄마 미안해. 다 엄마를 위해서야. 나중에 내가 2배로 불려서 호강시켜줄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비겁한 변명이 준호의 양심을 마취시킵니다. 준호의 손이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인감도장을 낚아챕니다. 그 순간 마당의 장독대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음산한 울음을 토해냅니다. 금자 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그리고 그녀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씌운 치매라는 거짓 꼬리표는 이제 금자 씨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로 선명하게 찍혀 나갑니다. 50년 넘게 이 가문의 곳간을 지키고 땅을 지켜왔던 옥색 인감도장. 그 도장이 오늘은 집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집을 넘기는 흉기가 되어 계약서 위를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카페. 구석진 테이블에 준호와 혜경,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김 사장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힌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준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도장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지만 차마 종이 위로 내리찍지는 못하고 망설입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은 집,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집을 단돈 100억이라는 숫자와 맞바꾸는 순간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손목을 잡아 끄는 탓이겠지요. 그때 혜경의 손이 준호의 손등을 덮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같지만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한 압박입니다. 혜경이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여보, 지금 안 찍으면 다 끝이야. 당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 지겹지도 않아? 어머님 편하게 모시는 길이라니까. 눈 딱 감고 눌러. 어서. 혜경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이 발려 있습니다. 준호는 질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도장을 계약서 위로 쾅 하고 내리찍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둔탁한 소리가 테이블 위로 내려앉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가방에 챙겨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잔금은 어머님 요양원 입소 확인되는 대로 바로 싸드립죠.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주인인 금자 씨를 그 집에서 내보내는 일뿐입니다. 다시 평화로운 한옥의 오후. 금자 씨는 안방요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야윈 얼굴입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한 상태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혜경이 들어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짐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응. 혜경이냐? 그래, 좀 낫구나. 근데 그 가방은 뭐냐? 혜경이 금자 씨의 손을 잡으며 살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어머님, 지금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집에서 요양하는 걸로는 안 된대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가서 딱 한 달만, 아니 몇 달만 푹 쉬다 오셔야 한대요. 요양? 내 집 놔두고 어딜 가? 금자 씨가 손을 저으며 거절하려 하자 이번에는 문 밖에 서 있던 준호가 들어와 거듭니다. 엄마 가셔야 해요. 그리고 엄마 없는 동안 우리가 이 집 싹 리모델링 해드리려고요. 엄마 무릎 아픈데 재래식 부엌 쓰기 힘들잖아요. 엄마 오실 때쯤이면 입식 부엌에 따뜻한 보일러까지 싹 깔아둘게요. 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금자 씨는 그것이 자신을 걱정하는 아들의 진심이라 착각합니다. 아들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며느리가 내 건강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의심할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금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 알았다. 너희 뜻대로 하마. 아유, 어머님도 참. 짐이라뇨. 저희가 효도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얼른 옷 갈아입으세요. 차 대기시켜놨어요. 혜경은 금자 씨가 마음을 바꿀세라 서둘러 옷을 입히고 짐을 챙깁니다. 금자 씨는 며느리가 이끄는 대로 인형처럼 몸을 맡깁니다. 대문 밖 준호의 차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웅웅거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자 씨는 혜경의 부축을 받아 느릿느릿 마당을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 50여 개의 장독대에 머뭅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항아리들이 마치 주인에게 작별 인사라도 건네는 것 같습니다. 금자 씨는 걸음을 멈추고 장독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우리 장독들, 숨구멍 막히면 안 되는데. 혜경아, 나 없는 동안 내가 한 번씩 뚜껑 열어서 볕 좀 쬐주라. 응? 네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 놓을게요. 어서 타세요, 어머님. 혜경은 금자 씨의 등을 떠밀듯 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묵직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마치 금자 씨의 지난 50년 인생과 지금부터 펼쳐질 미래를 단절시키는 차단막이 내려오는 소리 같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익숙한 골목길, 담벼락, 그리고 대문이 차창 밖으로 흘러갑니다. 금자 씨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멀어지는 집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자극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기 직전 금자 씨의 눈에 대문 기둥에 붙은 낯선 물체가 들어옵니다. 붉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시력이 좋지 않아 흐릿하지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딱지입니다. 매매 완료 혹은 철거 예정이라고 쓰인 듯한 불길한 붉은색. 준호야. 잠깐만. 저기 대문에 저게 뭐냐? 빨간 거 저거. 금자 씨가 다급하게 아들을 부르며 차를 세우라 손짓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준호는 대답 대신 엑셀을 밟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며 차는 속도를 높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전단지 붙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주무세요.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준호는 백미러로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앞만 향해 있습니다. 혜경은 옆에서 라디오 볼륨을 높여 금자 씨의 질문을 묻어버립니다.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우지만 금자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릴 뿐입니다. 멀어지는 집, 점점 작아지는 기와지붕, 그리고 그 대문에 붙어있던 붉은 딱지의 잔상. 금자 씨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뜁니다. 아들이 말한 공기 좋은 곳이 과연 천국일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일지. 차가운 차창에 닿은 금자 씨의 뺨 위로 의문 부호 같은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20억짜리 한옥은 헐값에 넘겨졌고 평생 그 집을 지켜온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집에서 추방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는 차는 비정하게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색빛 도로 위를 질주해 나갑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을 지나고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 한 채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의 진동이 잠들어 있던 금자 씨를 흔들어 깨웁니다. 금자 씨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창밖을 내다봅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낯선 곳.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춘 곳에는 녹이 잔뜩 쓸어있는 철대문이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 위로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름은 행복인데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음산한 기운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처럼 보입니다. 다 왔어요, 엄마. 여기가 공기도 좋고 아주 조용한 데예요. 운전석에 준호가 서둘러 시동을 끄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잠결에 금자 씨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산바람이 훅 끼쳐옵니다. 혜경은 금자 씨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팔을 잡아 끌어내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독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찌릅니다. 로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입구에는 무뚝뚝한 표정의 원묵과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자, 보호자분 여기 서명하시고요. 입원비는 선불입니다. 환자분 특이사항은 여기 적으세요. 혜경은 마치 물건을 납품하듯 빠르게 볼펜을 놀립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먼 산만 바라봅니다. 금자 씨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리모델링하는 동안 잠시 쉬러 온다던 곳이 어째서 이런 감옥 같은 곳이란 말입니까? 준호야, 여기가 어디냐? 나 집에 갈란다.
영 으스스한 게 기분이 안 좋다. 금자 씨가 아들의 소매를 잡고 보채보지만 준호는 그 손을 슬그머니 뿌리칩니다. 엄마, 딱 한 달만 참으세요. 집 다 고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계시고요. 준호의 말은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는 것처럼 빠르고 건조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마자 혜경이 준호의 등을 떠밉니다. 가요 여보. 늦겠어. 두 사람은 금자 씨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않고 황급히 몸을 돌립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가는 아들과 며느리. 준호야, 혜경아, 같이 가야지. 어딜 혼자 가. 금자 씨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복도를 달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에 다다르기도 전에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철커덕.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금자 씨의 가슴에 꽂힙니다. 금자 씨가 철창에 매달려 문을 흔들어 보지만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자동차의 붉은 미등만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문 열어. 내 아들이 저기 가는데. 문 좀 열어주시오. 금자 씨의 절규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간호사의 차가운 제지뿐입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환자분들 주무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간호사는 금자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병실로 데려갑니다. 낯선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진 금자 씨. 그녀의 옷가지와 소지품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내 핸드폰. 우리 준호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핸드폰 좀 주시오. 요양원 규정상 개인 휴대폰 소지는 금지입니다. 필요하시면 공용 전화 쓰세요. 자, 일단 이 약부터 드세요. 진정하셔야죠. 간호사는 알록달록한 알약 몇 개를 금자 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금자 씨는 약을 먹지 않고 버티려 했지만 건장한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억지로 물과 함께 삼키게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 기운이 퍼지며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금자 씨의 정신만은 벼랑 끝에 선 듯 또렷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실수한 게 분명합니다. 나를 이런 데 두고 갈 리가 없습니다. 금자 씨는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복도 끝에 있는 공중전화로 기어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평생 잊어본 적 없는 아들의 번호를 꾹꾹 누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집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집에 갈게. 속으로 수백 번을 되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 금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다시 걸어봅니다. 또다시 걸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없는 번호. 준호가 번호를 바꾼 겁니다. 아니, 어머니를 이곳에 던져놓고 나오는 그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수화기를 든 금자 씨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툭 하고 수화기가 허공에 매달려 대롱거립니다. 아, 아.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 금자 씨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게 아니라 믿었던 자식에게 영혼을 난도질 당한 고통. 그것은 고려장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금자 씨가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 씨는 휴게실 소파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의 노인들이 TV를 보며 웅성거립니다. 아이고, 저 좋은 집을 헐값에 팔았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돈에 눈이 멀었지. 무슨 소리인가 싶어 금자 씨가 고개를 들어 TV 화면을 바라봅니다. 뉴스 채널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요양원 휴게실에 울려 퍼집니다. 서울 외곽의 마지막 남은 전통 한옥으로 불리던 200평 대저택이 어제 개발업체에 정경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해당 부지에는 고급 빌라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화면 가득 잡히는 익숙한 기와 지붕. 금자 씨가 매일 새벽마다 닦았던 장독대. 남편과 함께 심었던 마당의 감나무. 그 모든 것이 TV 화면 속에서 매물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단독 치매 노모 요양원 모시고 집한 효자 아들 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지나갑니다. 금자 씨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엄마를 요양원에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이곳에 가두고 그 사이에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집을 팔아치운 것입니다. 30억? 그 돈을 챙겨 달아나려고 전화번호까지 없앤 것입니다. TV 속에서 포크레인이 한옥의 담벼락을 부수는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우르르 쾅!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치 금자 씨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금자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시퍼런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 아니 살기에 가까운 서늘한 각오였습니다. 내 집, 내 인생, 그리고 내 아들 준호야. 금자 씨의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자 씨는 죽었고 복수의 화신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나뭇가지에는 어느새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금자 씨가 이 산골짜기 요양원에 갇힌 지도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목이 터져라 아들 이름을 부르며 철문을 흔들었고 그 다음 며칠은 식음을 전폐하며 시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제로 투여되는 진정제와 침대에 묶인 결박끈뿐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금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살아서 나가려면 철저하게 적응한 척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금자 씨는 얌전한 모범 환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약은 혀 밑에 숨겼다가 변기에 버리고 주는 밥은 꾸역꾸역 씹어 삼키며 기력을 비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는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매일매일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는 눅눅한 삶은 양배추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여 떠다닙니다. 이곳의 식사는 말이 식사지 그저 죽지 않을 만큼의 열량을 공급하는 사료나 다름없습니다. 영혼 없는 눈빛의 노인들이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놀리는 소리만 가득한 이곳에 갑자기 요란한 파열음이 터져 나옵니다. 식판이 바닥을 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국그릇이 깨지며 밍밍한 된장국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식당 구석 자리입니다. 덥수룩한 백발에 꾀재재한 환자복을 입은 칠순의 노인, 사람들이 왕영감이라 부르는 남자가 씩씩거리고 서 있습니다. 이걸 밥이라고 주냐? 돼지죽도 이것보단 낫겠다. 내가 내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따위 걸 먹으라고 줘? 왕영감의 고함에 요양보호사들이 익숙한 듯 혀를 차며 달려옵니다. 그들에게 왕영감은 그저 돈 없고 가족도 없어 정부 보조금으로 들어온
성질만 고약한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아유, 어르신, 또 왜 이러세요? 오늘 반찬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굶어 보셔야 정신을 차리지. 보호사 청년이 왕 영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자리에 앉힙니다. 왕 영감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지만 깡마른 몸이라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밥을 먹는 삭막한 풍경. 하지만 금자씨만은 그 노인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반찬 투정을 하는 저 노인의 눈빛에서 금자씨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절망을 읽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그것은 버려진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서글픈 냄새와도 같습니다. 금자씨는 주머니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플라스틱 약통을 만지작거립니다. 요양원 주방에서 일손을 도우며 몰래 빼돌린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볶은 소고기를 섞어 만든 그녀만의 비상식량, 볶음 고추장입니다. 망설이던 금자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왕 영감에게 다가갑니다. 보호사들이 바닥을 치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그녀는 왕 영감의 밥공기 위에 주머니 속 약통을 열어 붉은 고추장을 한 숟가락 듬뿍 얹어줍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장 냄새가 순식간에 밍밍한 식당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왕 영감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눈을 번쩍 뜹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비벼 드세요.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죠. 먹어서 힘을 내야 들이받기도 할 거 아닙니까? 금자씨가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왕 영감은 홀린 듯 숟가락을 들어 붉게 비벼진 밥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왕 영감의 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혀끝에 닿는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맛.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손맛,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던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왕 영감의 눈가에 기어이 물기가 맺히더니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허겁지겁 밥그릇을 싹싹 비워냅니다. 그 모습을 보던 금자씨가 말없이 자신의 물컵을 밀어줍니다. 고맙수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밥다운 밥을 먹었네. 왕 영감이 소매로 입가를 훔치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금 전에 도끼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신뢰가 묻어납니다. 할멈은 이름이 뭐요? 자식들은 어쩌고 이런 데 와 있어? 이금자라고 합니다. 자식이요. 자식은 죽었습니다. 3개월 전에. 금자씨의 서늘한 대답에 왕 영감이 껄껄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쾌활한지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릴 정도입니다. 거참 동진의 동지야. 나도 자식놈들이 날 죽은 사람 취급하거든. 돈이 뭔지 핏줄보다 그 종이 쪼가리가 더 무서운 세상이지. 두 노인은 짧은 대화 속에 깊은 연대감을 느낍니다. 왕 영감은 금자씨가 단순히 요리 솜씨 좋은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금자씨는 왕 영감이 단순히 노망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요양원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석에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움직입니다. 왕 영감입니다. 낮에는 힘없이 비틀거리던 그가 지금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습니다. 그는 낡은 환자복 바지단 안쪽에 꿰매 놓았던 비밀 주머니를 뜯어냅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투박하게 생긴 구형 폴더폰, 보호사들의 눈을 피해 숨겨온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입니다. 왕 영감의 엄지손가락이 익숙하게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왕 영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김비서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왕 영감은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새벽 뒷문 쪽으로 차 대기시켜. 손님이 한 분 계시다. 아주 귀한 분이니 리무진으로 준비해. 전화를 끊는 왕 영감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금자씨가 잠들어 있을 병동 쪽을 바라봅니다. 볶음 고추장 한 숟가락이 불러온 나비 효과. 버려진 줄 알았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금자씨는 자신을 구원해줄, 아니, 함께 칼춤을 춰줄 진짜 백이 귀인을 만난 것입니다. 산골짜기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늘 밤 요양원의 공기는 어제와 다릅니다. 탈출을 위한 은밀하고 위대한 작전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요양원 뒷길.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범퍼에 반사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낡은 요양원 건물을 비추자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듯한 이질감이 감돕니다. 잠시 후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두 노인이 걸어 나옵니다. 금자 씨와 왕 회장입니다. 허름한 환자복 대신 왕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말끔한 외출복을 입은 금자 씨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차 앞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양복 차림의 수행원이 왕 회장을 보자마자 허리가 꺾일 듯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저 노망난 식탐 노인인 줄 알았던 왕 영감이 사실은 명동 사채 시장을 주름잡던 전설적인 현금 왕이었다니.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물이 이곳에 위장 잠입해 있었다니 말입니다. 왕 회장은 벙쪄 있는 직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금자 씨에게 차 문을 열어줍니다. 탑시다, 이 여사. 지옥 구경은 실컷 했으니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가야지. 차에 올라탄 금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첫 행선지를 말합니다. 기사 양반, 성북동 우리 집으로 좀 가주시오. 내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금자 씨는 차창 밖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3개월 전 아들의 차에 실려 끌려오던 그 길을 이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의 가슴 속에는 해방감보다 더 무거운 납덩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익숙한 골목길 어귀에 들어섭니다. 50년을 오가던 길,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내 집 앞. 하지만 차가 멈춰선 곳에서 금자 씨가 마주한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금자 씨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혀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지붕도 든든했던 대들보도 금자 씨가 매일 아침 닦았던 50개의 장독대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쇠기둥들이 바닥에 박혀 있고 공사 중이라는 투박한 가림막만이 흉물스럽게 서 있을 뿐입니다. 포크레인이 파헤쳐 놓은 붉은 흙더미. 그것은 마치 집이 흘린 피처럼 보입니다. 남편의 유언이, 금자 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헤쳐져 지식여진 현장. 아, 여보, 내 집, 우리 집이. 금자 씨가 무너진 담벼락 잔해 위에 주저앉습니다. 흙먼지가 풀썩이며 그녀의 옷자락을 더럽히지만 금자 씨는 개의치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곤 깨진 기와장 조각뿐입니다. 금자 씨는 그 차가운 조각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골목을 지나던 한 노파가 금자 씨를 보고 기겁을 하며 멈춰섭니다. 옆집에 살던 박씨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 씨 아니야? 세상에, 귀신인 줄 알았네. 살아있었어? 박 씨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금자 씨의 팔을 꼬집어 봅니다. 금자 씨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듭니다. 박 씨, 우리 집이, 우리 준호가,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는 미국으로 수술하러 간다고 하더니 이게 웬일이야? 아들 내외가 그러더라고. 어머니 미국 큰 병원으로 모신다고. 그러고는 집 팔아서 그 길로 이사 갔지. 미국? 그래. 집 판 돈 챙겨서 강남에 있는 타워. 뭐라더라? 하여튼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갔어. 역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는데 요양원에 있었던 거야? 금자 씨의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려옵니다. 미국이라니, 수술이라니. 아들은 어머니를 버린 것도 모자라 동네 사람들에게 효자 행세까지 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떠난 것입니다. 30억? 그 돈을 들고 자신들만의 천국인 강남으로 입성한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을 때 금자 씨는 산골짜기 독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금자 씨의 혈관을 타고 역류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금자 씨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요양원 입소 당시 속옷 속에 몰래 숨겨 지켜냈던 유일한 보물. 10년 전 남편의 칠순 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아들 준호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고 며느리 혜경은 금자 씨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뭐라고. 그 모진 학대를 견디면서도 이것만은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데 금자 씨의 입가에 서글픈 조소가 스칩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왕 회장에게 손을 내밉니다. 회장님, 라이터 하나만 빌려주시오. 왕 회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금색 라이터를 건네줍니다. 칙!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차가운 공기를 가릅니다. 금자 씨는 망설임 없이 사진 귀퉁이에 불을 갖다 댑니다. 노란 불길이 사진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타오르는 것은 웃고 있는 아들 준호의 얼굴입니다. 그 해맑던 미소가 검게 그을리며 일그러집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금자 씨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 광경을 노려봅니다. 불꽃이 금자 씨의 손가락 끝까지 타들어와서야 그녀는 재가 된 사진을 바닥에 놓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검은 재를 공사판 허공으로 흩뿌려 버립니다. 마치 금자 씨의 진한 모성애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금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이 매섭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의 허망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한 빛만이 감돌 뿐입니다. 왕 회장이 다가와 묻습니다. 이제 어쩔 텐가? 경찰서라도 갈 건가? 금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경찰서에 가면 기껏해야 자식놈 감옥 보내고 끝이겠지요. 그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해요. 금자 씨가 텅 빈 집터,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을 마지막으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내뱉습니다. 어머니 이금자는 오늘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저 장사꾼입니다. 믿지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아주 독한 장사꾼. 그녀가 뒤돌아서며 왕 회장에게 서늘한 제안을 던집니다. 회장님,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제 손맛, 그리고 제 도끼. 이걸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대신 금자 씨의 시선이
멀리 강남 쪽 하늘을 향합니다. 내 돈으로 산 저놈들의 행복,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뼈만 남기고 싹 다 회수하게 도와주십시오. 왕 회장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엽니다. 거래 성립이군. 갑시다, 파트너.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사판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 속 무너진 담벼락 아래에는 검게 타버린 사진의 재만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장례식이자 복수자로서의 탄생을 알리는 잔해였습니다. 이제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불효자들에게 진짜 주인이 청구서를 들고 찾아갈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빚어낸 결과물은 참으로 잔인할 만큼 불공평합니다. 금자 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날로부터 꼬박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식품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매장 앞에만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기와 장식 아래 단아한 붓글씨로 쓰인 간판. 금자신의 온기. 죄송합니다, 고객님. 프리미엄 저염 간장은 오늘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탄식을 뱉어냅니다. 왕 회장의 막강한 자본력과 금자 씨의 신들린 손맛이 만난 이 브랜드는 론칭. 1년 만에 대한민국 상위 1%의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금자신의 장을 먹지 않으면 강남 사모님 축에 끼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니까요. 화려한 조명을 받는 백화점 진열대 위 작은 고추장 한 병의 가격은 무려 10만 원. 하지만 없어서 못 팝니다. 3년 전 요양원 식당에서 버려진 밥을 비벼 먹던 그 초라한 고추장이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렌즈를 돌려 그 화려함의 정반대편을 비춰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겉보기엔 여전히 위풍당당한 마천루지만 25층 펜트하우스의 현관문 안쪽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온갖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값비싼 수입 가구들 위에는 숨이 턱 막히는 붉은색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압류 딱지입니다. 아, 최준호, 너 거기 안 서? 앙칼진 고함이 난장판이 된 거실을 가릅니다. 며느리 혜경입니다. 3년 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얻은 30억으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낡은 명품 가방 하나. 당근마켓에 올릴 사진을 찍다가 소파에 숨어 라면을 부수어 먹고 있던 남편 준호를 발견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당신 지금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내일 당장 쫓겨나게 생겼는데 대책 안 세워? 준호가 쭈뼛거리며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고 눈밑은 퀭합니다. 어머니의 집을 판 돈 30억. 그 돈이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날리고 싶어서 날렸어? 코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리고 너도 그랬잖아.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더 넣으라고 부추긴 건 너 아니야? 뭐라고? 이 남자가 진짜. 그래서 어머님 집안 돈 다 날려먹고 지금 관리비 6개월 밀린 주제에 큰 소리야?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저주. 30억이라는 돈이 사라지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사랑도 부부애도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악에 바친 고함과 빚독촉 전화뿐입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습니다.
어머니를 팔아넘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코인 거래소는 폐쇄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며 투자했던 지인마저 돈을 들고 날랐습니다. 3년 만에 30억이 공중분해되고 남은 건 은행 대출 이자와 사채 빚, 그리고 곧 경매로 넘어갈 이 아파트뿐입니다. 그때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준호와 혜경이 동시에 입을 다뭅니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또 빚쟁이들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집주인 대리인입니다. 문 좀 여시죠. 집주인? 준호와 혜경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이 집은 은행 대출이 껴있긴 하지만 명의는 분명 준호의 것인데 집주인이라니요.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왕 회장의 비서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은 허락도 없이 거실로 성큼 들어와 난장판이 된 집안꼴을 한심하다는 듯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집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어제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은행 근저당, 사채 빚, 밀린 관리비까지 저희 회장님께서 전부 대위 변제하시고 채권을 인수하셨습니다. 네, 채권을 인수했다고요? 혜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는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쉽게 말해 이제 두 분의 목숨줄은 은행이 아니라 저희 회장님이 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경매 넘겨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준호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준호가 김 실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선생님, 아니 실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30억을 3년 만에 날린 주제에 무슨 수로요? 김 실장의 팩트 폭력에 준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혜경이 옆에서 눈물을 짜내며 읍소 작전으로 나옵니다. 실장님, 저희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회장님께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저희 부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네. 김 실장은 잠시 뜸을 들입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듭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박으로 순옥정이라는 세 글자가 박힌 명함. 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황이 없어 그 브랜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네. 청소든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외칩니다. 김 실장이 묘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운이 좋으시군요. 마침 회장님께서 두 분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희를 왜? 글쎄요. 자선 사업이라도 하시고 싶은 모양이죠.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회장실로 와서 면접을 보십시오. 면접이요? 네. 면접에 합격하시면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현재 밀린 빚의 이자도 탕감해 주실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대신 떨어지면 짐 싸셔야죠. 월세 탕감의 빚 이자 면제라니. 벼랑 끝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겁니다. 준호와 혜경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하필 망해가는 자신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의심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뿐입니다. 갈게요. 무조건 갈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김 실장에게 연신 허리를 숙입니다. 김 실장은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두 사람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내일 그 회장님 얼굴을 보고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그럼 내일 뵙죠. 늦지 마십시오. 저희 회장님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특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은 더더욱. 김 실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갑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준호와 혜경은 서로를 끌어안고 방방 뜁니다. 여보, 살았다. 살았어. 어떤 회장님인지 몰라도 완전 천사 아니야? 그러게, 내 말이 맞지? 죽으란 법은 없다니까. 내일 가서 무조건 불쌍한 척해. 눈물 좀 흘리고, 우리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3년 전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릴 때 했던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이 만나게 될 천사 회장님이 바로 그들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어머니 이금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가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빌딩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선 금자 씨가 와인잔을 흔들며 아들의 아파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로 얼룩진 그 창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준호야, 혜경아. 3년 동안 강남 바닥에서 샴페인 많이 터뜨렸지? 이제 그 술값 계산해야지. 금자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켭니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내일이면 3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막이 오릅니다. 갑과 을, 주인과 노예, 그리고 버린 자와 버림받은 자의 위치가 완벽하게 역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약속 시간 10분 전이지만 준호와 혜경은 이미 순옥정 본사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두 사람의 얼굴은 까칠합니다. 혜경은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고 준호는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동아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육중한 마호간이 원목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자신들의 빚을 갚아주고 월세까지 탕감해줄 천사 회장님이 있다는 생각에 준호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칩니다. 혜경이 준호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속삭입니다. 여보, 기억하지? 들어가자마자 90도로 인사하고 무조건 불쌍한 표정 지어.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더 좋고. 알았지? 준호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후 안에서 들어오라는 호출이 떨어집니다. 혜경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립니다. 문이 열리자 드넓은 집무실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진 채 커다란 회장님 의자가 뒤돌아 놓여 있습니다. 의자의 주인은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듯 꼿꼿한 등받이 너머로 하얀 쪽진 머리만 살짝 보일 뿐입니다. 준호와 혜경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앞에서 허리가 꺾여라 폴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누추한 저희를 이렇게 구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혜경도 질세라 바닥에 코가 닿을 듯 조아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
뼈가 부서져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식은 땀만 흘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서히 드러나는 회장의 실체.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옥색 한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노부인.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준호가 슬쩍 고개를 들었다가 그 얼굴을 마주하고는 숨을 헉 하고 들이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옆에 있던 혜경 역시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 아니 요양원 산골짜기에 버리고 온 시어머니가 왜 강남 한복판, 그것도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꿈이어야만 합니다. 악몽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습니다. 달그락하는 청명한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어서 오너라. 내 아들, 그리고 내 며느리. 3년 만인가? 얼굴들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금자 씨의 목소리는 3년 전 힘없고 나약했던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서슬퍼런 칼날 같은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는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혜경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합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꿉니다. 공포에 질렸던 눈빛을 애절한 그리움으로 위장하고 억지 눈물을 짜내며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어머님,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가 어머님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아세요? 그 요양원에 갔더니 이미 퇴소하셨다고 해서. 혹시 잘못되신 건 아닌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어요. 혜경이 금자 씨의 무릎을 잡고 통곡하는 신용을 합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연기력입니다. 준호도 덩달아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 진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금자 씨는 무릎에 매달린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벌레라도 닿은 듯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혜경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낮아빠집니다. 찾아, 헤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워. 금자 씨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가 열리고 종이 뭉치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뿌려집니다. 팔락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 그것은 3년 전 혜경이 직접 작성했던 요양원 입소 기록지입니다. 보호자 연락 두절 시 무연고 처리 동의라는 항목에 혜경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자 씨의 집을 매각하고 받은 30억이 준호의 코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서, 그리고 이민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강남 아파트를 계약한 서류까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바닥에 전시됩니다. 이게 너희가 나를 찾았다는 증거냐? 아니면 나를 버리고 돈잔치를 벌인 증거냐? 금자 씨의 호통이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혜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라. 내 입에서 나오는 엄마 소리가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다. 금자 씨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긴 말 안 하겠다. 너희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여기에 도장 찍어라. 준호와 혜경이 쭈뼛거리며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서류의 제목은 채무 변제 이행 계약서.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집니다. 제1조 채무자 최준호, 박혜경은 채권자 이금자에게 진 빚 30억과 이자를 전액 노동으로 변제한다. 제2조 최준호는 순옥정 본사 주차 관리 및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박혜경은 본사 사옥 미화 및 화장실 청소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책정하며 생활비 5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빚 갚는 데 쓴다. 제5조 이를 거부하거나 도망칠 시 3년 전 존속 유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즉시 형사 고발 조치하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즉시 퇴거한다. 그것은 사실상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습니다. 혜경이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해요. 화장실 청소라니요. 저 허리도 안 좋고 강남 바닥에서 제 얼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다른 일을 시켜주세요. 네. 싫으면 관두거라. 내일 당장 감옥 갈 준비하고 아파트에서 짐 빼. 금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터폰에 손을 올립니다. 김 실장, 경찰서에 연락해. 변호사도 부르고. 자, 잘못했어요. 찍을게요. 찍겠습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볼펜을 집어듭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길바닥에 나앉는 것도 죽기보다 싫은 그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습니다. 준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혜경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남편을 노려보지만 결국 그녀도 펜을 잡습니다. 30억을 날려먹은 죄, 시어머니를 버린 죄. 그 죄값이 족쇄가 되어 그녀의 손목을 짓누릅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처형장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금자 씨는 계약서를 거두어 꼼꼼히 확인하고는 서랍에 넣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지각하면 일당 삭감이다. 그리고 금자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냉혹한 채권자의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특히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불효자에게는 그 이자가 원금보다 더 비싼 법이지. 나가봐. 금자 씨는 의자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호와 혜경은 다리가 풀려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집무실을 빠져나갑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화려한 강남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금자 씨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문이 닫히자 금자 씨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노예처럼 부려야 하는 어미의 심정.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뼈 아픈 훈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찻잔을 들어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쓰디쓴 차 맛이 혀끝을 감돕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 철없는 자식들이 땀의 무게를 깨닫고 사람이 될 때까지 금자 씨의 복수이자 참의 수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8월의 오후입니다. 금자 씨가 아들 내외에게 노예 계약서를 내밀었던 그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정 본사 지하 4층 주차장. 매연과 열기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버거운 이곳의 형광.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뛰어다닙니다. 한때 30억을 주무르며 인생은 한 방이라고 외치던 남자 최준호입니다. 경광봉을 흔드는 그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합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자 준호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차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발레 파킹 도와드리겠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손님은 준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린 놈이 건방지게라며 속으로 욕을 했을 테지만 지금 준호의 눈에는 그저 고마운 고객일 뿐입니다. 손님이 건네는 팁 3,000원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주머니에 넣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 올라타 익숙하게 핸들을 돌립니다. 3,000원. 편의점 도시락 하나도 사 먹기 힘든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루 10시간씩 주차장을 뛰어다니며 준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땀으로 번 돈만이 진짜 내 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차를 마친 준호가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쳐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바닥에 불이 난 듯 아파오지만 묘하게도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뜬구름을 잡으려다 추락했던 과거보다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시선을 위로 돌려볼까요? 건물 15층 여자 화장실. 고무 장갑을 낀 여자가 대걸레를 힘주어 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면 들지 않던 혜경의 손에는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걸레가 들려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혜경이 잠시 허리를 펴고 거울을 봅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질끈 묶은 머리. 예전에 화려한 청담동 며느리는 그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혜경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습니다. 처음 청소복을 입었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경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기 물기가 그대로네. 혜경은 다시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엎드려 타일 틈새의 물때를 닦아냅니다. 쓱싹쓱싹 솔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그녀가 흘리는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점심시간 지하 휴게실. 준호와 혜경이 구석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습니다. 메뉴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2줄과 컵라면이 전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음식이지만 두 사람은 게 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여보, 천천히 좀 먹어. 체하겠다. 혜경이 준호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아줍니다. 준호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단무지 하나를 혜경의 입에 넣어줍니다. 당신도 많이 먹어. 오후에 10층 대청소 있다며. 30억이 있을 때는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기 바빴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아 함께 고생하는 지금 그들은 오히려 서로를 챙기며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땀 냄새 섞인 서로의 모습이 짠하면서도 이 고단한 하루를 함께 버텨낼 동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라면 국물까지 싹 비운 준호가 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이상하지? 옛날에 호텔 뷔페 가서 먹던 스테이크보다 지금 먹는 이 컵라면이 훨씬 맛있다. 진짜 꿀맛이야. 혜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맛은 아마도 노동의 대가라는 조미료가 들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남의 돈, 훔친 돈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본 정직한 한 끼의 맛.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밥값의 의미임을 두 사람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 금자 씨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 화면 속 땀 흘려 일하고 밥을 먹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흑백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뛰어다니는 아들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고 화장실 바닥을 닦는 며느리를 볼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그만해라, 이제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 충동을 눌러 참습니다. 지금 그들을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되어 부모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배신할 것입니다. 회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행기 시간 늦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금자 씨가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은 금자 씨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금자 씨의 온기의 미국 진출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철창에 갇혀 울부짖던 할머니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가가 되어 공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금자 씨는 마지막으로 모니터 속의 자식들을 눈에 담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꼴이 좀 나는구나. 부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음 변치 말거라. 금자 씨가 모니터 전원을 끕니다. 탁 하고 화면이 꺼지자 검은 화면 위로 금자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입가에 씁쓸하지만 옅은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을 향한 용서이자 그들의 앞날을 믿어보겠다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금자 씨와 왕 회장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왕 회장이 금자 씨의 트렁크를 대신 끌어줍니다. 이 여사 걱정되나? 애들 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지? 왕 회장이 금자 씨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묻습니다. 금자 씨는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걱정 안 합니다. 제 자식들인데 잘 해내겠지요. 밥값은 하고 살라고 가르쳤으니 이제 밥값은 할 겁니다. 금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60대 후반의 인생.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은 그녀를 단련시켰고 시련은 그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이금자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갑시다, 회장님. 뉴욕 사람들이 제 된장 맛 좀 보여달라고 난리라면서요? 금자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출국 심사대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활기찹니다. 땀 흘리는 자만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고 시련을 견딘 자만이 인생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자 씨도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에서 땀 흘리고 있을 그녀의 자식들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공항 창가 너머로 금자 씨를 태운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 1등석. 이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금자 씨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왕 회장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2장. 영화 티켓입니다. 저기, 이 여사. 네.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왕 회장이 얼굴을 붉히며 티켓을 금자 씨 쪽으로 슬쩍 밉니다. 사채 시장을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첫사랑 앞에 선 소년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도착하면
일만 하지 말고 나랑 극장 구경이나 한번 가는 게 어떻겠소? 요즘 그 로맨스 영화가 아주 인기라던데. 금자 씨가 놀란 눈으로 티켓과 왕 회장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70대의 로맨스?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파트너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금자 씨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가 왕 회장의 손에 들린 티켓을 받아듭니다. 팝콘은 회장님이 사시는 겁니다. 저는 짭짤한 맛 좋아합니다. 허허, 사고 말고. 팝콘 공장을 통째로 사라고 해도 사주지.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기내에 따뜻하게 퍼집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들의 진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도 거짓말 같은 이야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안 트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